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25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온 57세 남자의 경험담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일이라서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이 혹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57세이고 1999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당시 32살이었죠. IT 관련 일을 하면서 H에서 일비 비자로 시작해서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2010년에는 시민권까지 취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25년을 살았어요. 어바인이라는 도시인데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좋은 학군으로 유명한 곳이죠. 집도 한 채 장만했고요. 2005년에 67만 달러에 산 집이 제가 팔 때는 135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거의 2배가 된 셈이죠. 아내는 한국에서 만나 결혼해서 함께 미국으로 간 경우였고 아이는 하나 있어요. 딸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완전한 교포 2세죠. 지금 29살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초에 갑자기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유방암이었는데 다행히 초기 발견이라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 완치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갔고 더 중요한 건 아내가 갑자기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치료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의료진과 소통도 편하고 무엇보다 내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마지막이라는 표현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거든요. 딸은 이미 독립했고 미국에서의 삶도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라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집을 팔고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집 매매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어바인 지역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집을 내놓자마자 금방 계약이 체결됐죠. 135만 달러에 팔았는데 세금이나 중개수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니까 손에 쥔 돈이 대략 120만 달러 정도였어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5억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한국에서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사고도 여유 있게 살겠네. 그렇게 생각하며 2023년 8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5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 25년 사이에 한국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궁금함이 컸죠. 일단 아내 치료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강남의 한 대형 병원 근처에 임시로 숙소를 잡았어요. 당분간은 호텔에서 지내면서 아내 치료에 집중하고 그 사이에 집을 알아보기로 했죠. 그런데 막상 부동산을 알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84제곱미터 25평 정도 아파트가 20억, 25억을 호가하는 거예요. 아, 이건 좀 부담스럽네. 그때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제안하셨어요. 지금 당장 집을 사실 게 아니라면 전세는 어떠세요? 요즘 전세가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매매보다는 부담이 덜하실 텐데요. 전세라는 시스템이 미국에는 없다 보니 처음에는 좀 낯설었어요.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나름 합리적인 제도 같더라고요. 목돈을 맡기고 2년간 월세 없이 살 수 있다니 미국의 렌트 시스템보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 12억으로 계약했습니다. 84제곱미터 정도 되는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2020년에 지어진 비교적 새 건물이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무엇보다 아내가 치료받는 병원과도 멀지 않았죠. 집주인은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정중하고 친절하셨거든요. 계약할 때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고요. 해외에서 오셨으니까 한국 생활이 낯설 텐데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도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죠. 그렇게 2023년 10월부터 그 아파트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회복되고 있었고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25년 사이에 한국이 정말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우선 디지털화가 엄청나게 진행되어 있었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음식점들, QR코드로 메뉴를 보는 시스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전자결제 수단들.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적응하고 보니까 편리한 면이 많더라고요. 특히 배달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음식이 배달되는 거예요. 아내도 치료 과정에서 한국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간호사 분들도 친절하셨거든요. 무엇보다 의료비가 미국에 비해 턱없이 저렴했어요. 미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이 있어도 몇만 달러는 들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몇백만 원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면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내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저도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올해 3월쯤이었을까요? 정말 우연한 계기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아내와 함께 근처 카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희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혹시 몇 호에 사세요? 1205요. 그러자 그분 표정이 더 이상해지시면서 그 집. 혹시 전세로 사세요? 네, 그런데 왜요? 그분이 잠깐 망설이시더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가버리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분의 반응이 너무 어색했거든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같은 층에 사는 다른 주민분께 넌지시 물어봤어요. 1205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는지. 그러자 그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1205. 혹시 그 집 전세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나요? 그분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집 원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40대 남성분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분이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80대 할머니 분인데 치매가 심하셔서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 아들이 어머니 몰래 전세를 놓고 있는 거예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제가 낸 전세금은? 글쎄요. 그 아들분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계약은 아닐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도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그럼 우리 전세금 12억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정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25년간 미국에서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거든요. 그날 밤잠을 못 이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저도 몰랐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죠. 등기부등본을 뽑아보니까 정말 소유자는 80대 할머니 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근저당이 몇 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 사장님도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께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전세금을 지급했다는 점이에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아들분을 찾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어요. 그리고 형사고발도 고려해 봐야겠고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25년간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이런 식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변호사님이 추가로 조사해 보니까 그 아들분이 저희 전세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형사고발을 하시고 민사소송도 준비하셔야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한국에 온 지 반년 만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때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딸한테 연락해보자. 변호사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미국에 있는 딸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빠, 그거 완전 사기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설마 아빠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모든 증거 자료를 수집하세요. 계약서,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등등. 그리고 현지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시고요. 딸의 조언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동안 그 남성분과 주고받은 모든 연락 기록을 정리했어요. 계약할 때 녹음했던 파일도 찾아냈고요. 그리고 전세금을 송금한 내역도 은행에서 받아왔어요. 그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남성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같은 동 다른 호수에도 비슷한 피해자가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연락해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어요. 혼자 싸우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간 법적 대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그 남성분이 결국 사기 혐의로 체포됐고 저희 전세금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전액은 아니었어요. 12억 중에서 8억 정도만 돌려받았거든요. 나머지 4억은 그분이 투자 손실로 날려버려서 회수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사기를 당할 위험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특히 전세 제도는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낯선 시스템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렌트할 때 보증금이 한 달치 정도인데 한국은 몇억 원을 맡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일이 저희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비슷한 사기 사건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해외에서 돌아온 분들이나 부동산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자주 당한다고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셔야겠어요. 부동산 거래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주변에 물어보세요.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했죠. 부동산 중개업소도 믿을 만한 곳으로 골랐고 등기부등본도 직접 확인했어요. 그리고 주변 이웃분들께도 미리 물어봤고요. 새로 계약한 집은 전세 8억인데 이전보다는 조금 작지만 안전한 게 최고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처음에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2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모든 게 낯설었는데 충분한 정보 수집 없이 서둘러 계약한 게 문제였죠. 아내도 이제는 많이 회복됐어요. 항암 치료도 잘 마쳤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 생활에 대해 많은 걸 배웠어요. 좋은 점도 많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미국에서 25년을 살면서는 이런 종류의 사기를 당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미국에도 사기는 있지만 부동산 거래는 상당히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이런 일은 드물어요.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 많이 의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때로는 따뜻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악용될 위험도 있는 거죠. 지금은 모든 게 안정됐어요. 새 집에서 아내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4억을 손해본 건 아쉽지만 그래도 큰 사고 없이 해결된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25년 전에 떠났을 때와는 정말 많은 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좋은 면도 있고 주의해야 할 면도 있고. 이제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진짜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 건강도 회복됐고 주거 문제도 해결됐고 한국 생활에도 적응했으니까요. 가끔 미국에 있는 딸이 연락해서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어보는데 아직은 한국에서 더 살아보고 싶어요. 25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써보고 싶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은 부동산 거래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이고 주변 이웃들께도 미리 물어보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4억이라는 큰 돈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교훈이지만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앞으로 그런 상황에 처하실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니까 어느 정도는 해결됐거든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도 그렇고 경험 있는 부동산 전문가도 그렇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결국 더 경제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의 따뜻한 면도 많이 느꼈어요. 같은 피해를 당한 이웃분들과 함께 대응할 때도 서로 도와가면서 해결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님도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주셨고요. 비록 안 좋은 일을 당했지만 그 과정에서 만난 좋은 분들 덕분에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한국 생활에 대한 애정이 더 커졌답니다.